자본주의 문화의 선도국이었던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공고하던 시절에 사춘기를 지나던 저는 왜 하필 일본 문화에 빠졌던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핑계는 아마도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놈들은 모르는 금단의 것을 알고 있고 즐기고 있다는 선취적 우월감에 우쭐댔을 겁니다. 그 금지된 것들은 풍요로워 보였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차마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서양의 그것들에 비해 일본 문화는 학교 앞 문방구 유리장 안에 쌓여있던 멋진 프라모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지만 용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가질 수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까워 보였고 비슷해 보였고 따라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들 따라 했었죠. 한마디로 제게는 그 시절의 일본이 만만해 보였습니다. 침 흘려도 될 만큼. 제가 팝송이란 걸 제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984년부터였습니다. 국민학교. 마이클 잭슨 형님 덕분이죠. 당시 각급의 모든 학교가 그랬겠지만 쉬는 시간이면 정상적으로 앞으로 걸어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뒷걸음으로 미끄러지려고 참 애들 많이 썼죠. 그렇게 많은 남학생들이 문워킹을 필사적으로 시도했지만 결국 제대로 하는 놈 하나를 못 본 채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며 저는 방송반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이면 학교 방송으로 위아더 월드를 참 자주 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14인치 컬러 TV의 로터리식 채널을 2번으로 돌리면 볼 수 있었던 AFKN에서는 그래미 시상식이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 그리고 소울 트레인까지 참 열심히도 봤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상영관에서 상영기사로 근무하는 형을 둔 친구 덕분에 극장에 걸렸던 모든 헐리우드 영화를 섭렵하곤 했습니다. 재혁아, 잘 살지? 그때는 고마웠다. 이렇듯 당시 미국의 선진 문화는 공기처럼 늘 제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버터를 바른 듯 윤기가 반지르르 나는 그 미국의 춤과 음악, 영화들은 참으로 멋지고 고급져 보였습니다. 어른들의 미제는 똥도 좋다는 농담이 진리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문화를 동경하던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왜 하필 일본 문화에 푹 빠졌던 걸까요? 첫 번째로는 그것이 금지된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화려했던 일본의 잡지들은 관연한 문화가 있는 놈들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고 그 복사본의 복사본의 복사본이어서 화질이 참 더럽게도 구렸던 그 애니메이션 비디오 테이프조차 제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참 감사한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세운상가에 전자회로 키트 만들기를 사러 갔다가 껄렁껄렁한 삼촌들한테 붙잡혀서 신문지에 둘둘 마른 VHS 비디오 테이프를 거금 5,000원을 주고 강매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5,000원은 저의 한 달치 용돈이었고 심지어 저희 집엔 VTR 데크도 없었습니다. 결국 VTR이 있는 친구네 집으로 달려가 어머님이 외출하시길 기다렸다가 풍판되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테이프를 VTR에 꽂았을 때 그 테이프에는 전원일기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돌려봤어. 개새끼. 그 껄렁했던 개새끼들은 세운상가라는 던전이 없어졌을 때 용산과 테크노마트로 흩어져 용파리와 태파리가 됐겠죠. 그 아팠던 기억은 제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는 혼자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하러 다니는 건 왠지 두렵고 꺼림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있었고 다양한 애니메이션 비디오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브리의 장편 영화들은 좀 더 고화질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반면 패트레이버나 오렌지로드, 캐치아이 같은 시리즈물들은 자막만 있다면 그 구린 화질을 감내하며 봤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작품들은 친구네 집으로 직접 이 VTR 데크를 떼서 싸질머지고 가서 복사를 하면서 감상을 했었죠. 그렇게 금지된 것을 공유한다는 이 공범의식이 저의 교우 관계를 더 돈독히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음악들을 들으며 그 어른스럽다고 믿었던 그 세계를 모르는 놈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우월감에 젖어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오타쿠들끼리의 정신승리야.
부끄럽네요. 그리고 그때 일본 문화에 빠졌던 또 다른 이유는 저한테 일본의 문화는 이 서양의 그것들과 다르게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는 그 노란 머리 혹은 검은 피부의 그들은 왠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와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았달까요? 그 친구들 덕에 학교에서 가끔 접했던 플레이보이나 허슬러 같은 성인 잡지 속의 헐벗은 여인네들과 미제 성인 비디오 속 주인공들을 보면 이 야하다기보다는 신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이즈가 이건 뭐 어우야. 왠지 그들의 세상에는 저를 대입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았죠. 어디 갖다 댈 걸 대야지. 반면에 일본 잡지 속의 인물들은 왠지 국내에서도 잘 찾아보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따라해보면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동네에서 잘 나가는 언니 오빠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소년대나 히카루 겐지의 헤어스타일도 명동의 마샬 미용실을 가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고, 맨즈논노 잡지 속의 인물들도 지금은 갤러리아가 되어 있는 한양 쇼핑센터 사거리에 쭉 늘어서 있던 포리너나 포린뉴스 같은 보세 옷집들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흉내내기가 가능했죠.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의 선진 문화는 그저 감상의 영역이었다면 일본의 그것들은 체험 가능한 영역이었다고나 할까요? 한낱 미물인 제가 그랬을진데 국내의 창작자란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웃음의 코드나 감동의 지점처럼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서로의 정서가 비슷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럼 버블 시대의 풍요로움을 꾹꾹 뭉쳐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 8, 90년대의 일본 문화의 기원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들 역시 우리처럼 대표절의 시대를 지나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위 풍요의 음률이라는 시티팝 장르도 미국의 소프트 락 밴드들의 코드 진행을 따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의미하는 아메카지라는 패션 용어가 있을 정도로 그들의 미국 사랑은 유난스러웠죠. 제가 처음 일본의 음악들을 접할 무렵 그들의 노랫말 속에 필요 이상의 영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걸 들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980년대, 90년대는 일본은 미국의 문화를 베끼고 우리는 그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본이 미국 문화를 아시아식으로 여과하는 필터 역할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양 문화가 갖고 있는 이질감을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원쿠션 먹고 우리에게 던지기로 배송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는 풍요로움을 지향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흉내내고 발전하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전 지구적으로 K컬처가 가장 거대한 트렌드가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자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가 입에 달고 사시던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제 할머니께서는 새로운 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죽은 놈만 불쌍해요.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세요.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2년 더, 구독까지 누르신 분들은 3년 더.